나치 황금 열차 전설. 1945년 어느 날 밤 폴란드의 한 산악 지역에서 기차 한 대가 터널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차는 다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실려 있었을까요? 300톤의 황금, 다이아몬드.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나치가 약탈한 수천억 원 상당의 보물들이었습니다. 8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 보물 사냥꾼들이 이 열차를 찾아 폴란드의 산을 뒤지고 있습니다. 2015년 두 남자가 우리가 찾았다고 외쳤을 때 폴란드 정부는 99% 확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고 수천 명의 보물 사냥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정말 황금 열차를 찾은 걸까요? 그리고 2025년 또다시 새로운 발견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보물 전설, 나치 황금 열차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부 사라진 열차의 전설. 이야기는 1945년 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동쪽에서는 소련군이 무서운 기세로 진격해오고 있었고 서쪽에서는 연합군이 독일 본토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나치 독일의 패배는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당시 폴란드를 점령하고 있던 나치는 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수년간 유럽 전역에서 약탈한 엄청난 양의 보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금은보화, 귀중한 예술품들, 유대인들에게서 빼앗은 재산들이 폴란드 남부 도시 브로츠와프에 쌓여 있었습니다. 소련군의 손에 넘어가기 전에 이것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치는 장갑 열차 한 대를 준비했습니다. 이 열차에는 약 300톤에 달하는 황금이 실렸습니다. 300톤이면 현재 시세로 약 2조 원이 넘는 가치입니다. 여기에 다이아몬드와 각종 보석류, 값을 매길 수 없는 예술 작품들, 그리고 나치의 기밀 문서들까지 실렸다고 전해집니다. 일각에서는 세계 8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던 엠버룸, 즉 호박방의 패널들도 이 열차에 실렸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목적지는 브로츠와프에서 약 80km 떨어진 바오부지으라는 작은 산악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크시아즈 성이 있었고 그 아래로는 나치의 최고 기밀 프로젝트인 리제 프로젝트의 거대한 지하 터널 네트워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나치는 이 미로 같은 지하 시설에 보물을 숨기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열차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출발한 후 어느 순간 열차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목격자들은 열차가 크시아즈 성 근처의 터널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그 열차는 반대편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산속으로 빨려 들어간 것처럼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열차에 대한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 내려왔습니다. 산 어딘가에 황금을 가득 실은 나치의 열차가 숨겨져 있다. 누군가는 터널이 폭파되어 열차가 영원히 매장되었다고 했고 누군가는 비밀갱도 속에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70년간의 수색. 이 전설은 단순한 민간 설화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47년부터 1989년까지 폴란드 공산정부 시절 폴란드 군대가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대규모 수색 작전을 벌였습니다. 군 병력과 최신 장비를 동원해 산을 샅샅이 뒤졌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보물 사냥꾼들의 열정을 식히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전설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아직 제대로 찾지 못한 것뿐이다. 분명히 어딘가에 있다. 매년 수십 명,
때로는 수백 명의 아마추어 탐사가들이 금속 탐지기를 들고 바오부지의 산악 지역을 헤맸습니다. 역사학자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나치는 모든 작전을 매우 세밀하게 기록으로 남기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그 방대한 문서 어디에도 이 황금 열차에 대한 공식 기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설일 뿐이다. 그런 열차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달랐습니다. 바오부지의의 한 역사학자는 소수의 사람들이 이미 열차를 찾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이 전설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 전설은 폴란드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 전설 중 하나가 되었고 바오부지의는 황금 열차의 도시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전설은 전설로 남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2015년 8월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3부 2015년 대발견 소동. 2015년 8월 어느 날 폴란드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2명의 남자가 바오부지의 시청에 나타나 폭탄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치 황금 열차를 찾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폴란드인 피오트르 코페르와 독일인 안드레아스 리히터였습니다. 이들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공식적으로 발견 신고를 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바오부지의 산악지대의 지하 8에서 9m 깊이에 길이 152m에 달하는 장갑 열차가 묻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가져온 증거였습니다. 지면 침투 레이더로 촬영한 영상에는 분명히 열차 형태의 물체가 찍혀 있었습니다. 레이더 이미지는 여러 개의 차량으로 구성된 긴 물체를 보여주었고 그 크기와 형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사용하던 장갑 열차와 일치했습니다. 이들은 폴란드법에 따라 발견물 가치의 10%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300톤의 금이 실려 있다면 그들이 받게 될 금액은 수천억 원에 달할 것이었습니다. 폴란드 정부의 반응은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이었습니다. 문화부 차관 피오토 주초스키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하 탐사 레이더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실제 열차의 모습이 보입니다. 기차가 존재했음을 99% 확신합니다. 99%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언급하며 발견 가능성을 공식 인정한 것입니다. 바오부지의시 부시장도 무엇인가를 발견했고 이는 공식 확인된 정보라며 발견된 것은 군용 열차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선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발견자들이 제시한 증거가 그만큼 설득력 있어 보였던 것입니다. 더욱 극적인 요소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한 노인의 임종 고백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치 작전에 동원되었던 이 노인이 죽기 직전 열차의 위치를 알려주었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수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영화 같은 스토리였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CNN, BBC, 뉴욕타임스 등 주요 매체들이 앞다투어 보도했고 70년 만에 나치 황금 열차 발견이라는 헤드라인이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열차 안에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바오부지의는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관심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보물 사냥꾼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들었습니다. 금속 탐지기와 각종 장비를 들고 산으로 향하는 사람들로 도시가 북적였습니다. 지역 경제는 활기를 띠었고 호텔과 식당들은 만원 사례를 이뤘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즉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변호사, 군대, 경찰, 폭발물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왜 폭발물 전문가가 필요했을까요? 나치가 보물을 지키기 위해 터널 주변에 지뢰나 부비 트랩을 설치했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국은 열차 주변에 위험한 폭발물이 있을 수 있다며 일반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했습니다. 발굴 작업이 시작되기 전 군은 해당 지역에 대한 지뢰 탐지 작업부터 진행했습니다. 군사보호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일반에 공개되었고 35km에 달하는 구간에 대한 정밀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세계는 숨을 죽이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과연 70년 만에 나치의 황금 열차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 사부 실망스러운 진실. 2015년 12월 15일 폴란드 바오부지흐에서 중요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크라쿠프 광업학회 조사팀이 수개월간의 정밀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가운데 조사팀 책임자인 야누시 마데이 교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빈 터널만 있을 뿐입니다. 어떤 데이터도 기차가 지하에 묻혀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조사팀은 한 달 이상 자기 탐지기, 열 탐지 카메라, 최신 지질 레이더 등을 총동원해 브로츠와프에서 바오부지흐까지 35km 구간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탄광 전문가, 지질학자, 기술자들로 구성된 전문가 팀이 땅속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마데이 교수는 더욱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열차가 없다는 것을 100% 확신합니다. 99%의 확신으로 시작된 발견 소동은 100%의 확신으로 부정되며 막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지면 침투 레이더에 찍힌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조사 결과 그것은 자연적인 지질학적 현상이었습니다. 암석층의 변화, 지하수의 흐름, 오래된 터널의 흔적 등이 복합적으로 레이더에 포착되어 마치 열차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발견을 주장했던 코페르와 리히터는 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코페르는 조사 방법에 문제가 있다며 열차는 분명히 거기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증거 앞에서 그들의 주장은 힘을 잃었습니다. 세계는 실망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가디언은 나치 황금 열차는 헛꿈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수천억 원대 보물에 대한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고 바오부지흐로 몰려들었던 보물 사냥꾼들은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코페르와 리히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그들은 자체 발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35명으로 구성된 연구팀을 꾸리고 자신들이 확신하는 지점을 직접 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8월 예정보다 일찍 발굴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역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페르는 완전히 손을 뗀 것은 아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2019년 다른 곳에서 실제 보물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폴란드 스트루가 마을의 한 궁전을 보수하던 중 석고 벽 뒤에서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귀중한 초상화 24점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는 그가 완전히 엉터리 보물 사냥꾼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황금 열차만큼은 그의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부 2025년 다시 시작된 수색. 2015년의 실패로 황금 열차 전설은 다시 잠잠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전설은 쉽게 죽지 않습니다. 2025년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4월 23일 바오부지흐 시청에 익명의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자신들을 골드 TRAIN 2025라고 밝힌 비밀 그룹이었습니다. 이들은 2015년의 탐사자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근본적으로 다른 발견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편지에는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슈비드니차 숲 지역에 위장된 터널 뒤에 슬라이딩 강철, 문 너머에 제2차 세계대전 시대의 화물차 세량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4가지 기술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터널 경로의 상세한 지도, 정확한 GPS 좌표, 지형 단면도, 그리고 전쟁 당시 바오부지으 거주자의 증언입니다. 바오부지으 시청 대변인 카밀라 슈비에르친스카는 이 편지가 사실적이고 구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기념물 보호를 위한 지방청의 안나, 노바코프스카도 발신자가 역사적 자료를 광범위하게 분석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 그룹의 익명 대변인이 방사선 감지법이라는 의사과학적 방법을 사용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는 추나 막대를 이용해 숨겨진 물체를 찾는다는 검증되지 않은 기법으로 전문가들은 신뢰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7월 초 폴란드 당국은 이 그룹에게 공식 수색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조건은 있었습니다.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문가들의 감독하에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골드 트레인 2025는 올빼미 산맥 지역에서 스캐닝 작업을 시작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들은 적절한 시기에 증거를 대중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의 반응은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바르샤바 대학의 역사학자 우카시 올리츠키는 우리는 여전히 이 열차가 존재했다는 신뢰할 만한 문서가 없다며 지하 터널에 화물차가 있다는 새로운 증거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대중의 관심은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발견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히 금전적 가치를 넘어서는 역사적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나치가 약탈한 예술품들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고 전쟁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들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엠버룸이 정말 실려 있다면 이는 세기의 발견이 될 것입니다. 80년이 지났지만 나치 황금 열차의 전설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과학적 조사는 번번이 열차의 존재를 부정했고 역사학자들은 이것이 전설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믿고 여전히 찾고 있습니다. 왜 이 전설은 이토록 강력한 걸까요?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보물이 있다고 믿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역사의 어두운 순간에 사라진 보물이 언젠가 빛을 보게 될 것이라는 희망 말입니다. 2025년의 수색이 성공할까요? 아니면 이건 역시 또 하나의 실패로 끝날까요? 확실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설령 이번에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전설은 계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폴란드의 올빼미 산맥 어딘가에 300톤의 황금을 실은 열차가 여전히 잠들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치의 황금 열차는 정말 존재할까요? 아니면 영원한 전설로 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미스터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숲속의 비밀 일본 괴담 3가지. 당신이 숲에서 길을 잃었을 때 한 식당을 찾았다면 그 식당의 인기 메뉴가 나폴리탄이라면 당신은 그냥 먹을까요? 오늘 이야기할 3가지 괴담은 모두 일상 속의 평범한 순간에 벌어진 미스터리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명확한 답을 주지 않으면서도 끝없는 공포를 안겨주는 일본의 괴담들.
지금부터 함께 그 비밀의 숲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제1부 나폴리탄 괴담 2003년. 당신이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다면 그것은 진짜 음식일까요? 2003년 일본의 인터넷 커뮤니티 ECH에서 한글이 올라옵니다. 제목은 공포의 나폴리탄. 단순한 요리 이야기 같지만 읽고 나면 당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나는 숲에서 길을 잃어버렸다. 평범한 시작입니다. 밤이 되어 배도 고파졌다. 배는 고프고 날은 저물어가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순간 그러던 중에 한 가게를 찾아냈다. 여기는 어떤 레스토랑이었다. 여기서 문장을 다시 읽어보세요. 어떤 레스토랑, 이 단어의 발음은 토하루. 하지만 일본어로는 여기에 다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 도살에도 도살을 하는 레스토랑이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소, 돼지가 아닌 다른 것을. 메뉴를 봤다. 인기 메뉴는? 그 주인공이 물어봅니다. 인기 메뉴. 이 단어도 이중의 의미입니다. 닌키를 다르게 읽으면 인기척, 인간의 기척. 다시 말해 인간을 대상으로 한 메뉴. 그리고 나폴리탄. 서양식 스파게티 나폴리탄. 하지만 그 나폴리탄의 정체는? 이 괴담은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상상에만 맡깁니다. 그 레스토랑에서 나폴리탄을 먹은 주인공이 그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당신은 그 나폴리탄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이 나폴리탄 괴담의 공포입니다. 명확하지 않음, 불확실함, 당신의 상상력만이 나머지를 채웁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이 괴담은 인터넷에서 가장 검색이 많이 되는 괴담 중 하나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읽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어떨까요? 제2부 허수아비 괴담. 시골 마을의 농박. 밤이 무서운 이유를 아시나요?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들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허수아비입니다. 움직이지 않아야 하는데 움직인다면? 일본 TV 프로그램 홍코아 클럽에서 시청자가 제보한 실제 경험담이 있습니다. 24년 전의 이 이야기는 여전히 일본의 괴담 커뮤니티에서 가장 오싹한 이야기로 꼽힙니다. 한 아이가 시골 마을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논밭을 지나가는데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허수아비입니다. 평범한 허수아비. 밀짚으로 만들어진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린 모습. 아이는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듭니다. 뒤를 돌아봅니다. 그 허수아비가 여전히 같은 위치에 서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허수아비니까요. 다시 앞을 봅니다. 계속 걷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봅니다. 허수아비가 더 가까워져 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허수아비가 움직였습니다. 처음 위치보다 분명히 더 가까워져 있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립니다. 그리고 더 빠르게 걷습니다. 다시 뒤를 봅니다. 허수아비는 더욱 가까워져 있습니다. 마치 아이를 따라오는 것처럼. 아이는 뛰기 시작합니다. 집으로 향합니다. 허수아비도 뛰기 시작합니다. 아니, 허수아비가 뛴다고? 밀짚으로 만들어진 인형이 뛴다고? 아이의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더 빨리 뜁니다. 집이 보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아이는 현관문을 열려고 합니다. 그 순간 차갑고 거친 손이 아이의 몸을 붙잡습니다. 허수아비입니다. 허수아비가 아이를 붙잡았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엄마. 아이가 큰 목소리로 엄마를 부릅니다.
하지만 엄마가 못 듣는 것 같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집안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처럼, 마치 어떤 힘이 방해하는 것처럼 허수아비는 아이를 끌어옵니다. 산 쪽으로, 어두운 숲 쪽으로. 아이는 필사적으로 저항합니다. 그 순간 아이가 주머니에 있는 것을 떠올립니다. 성냥입니다. 성냥을 꺼냅니다. 빠르게 불을 붙입니다. 허수아비에게 불을 붙입니다. 그 순간 허수아비에서 불이 붙습니다. 밀짚이 타오릅니다. 불이 빠르게 번집니다. 허수아비의 머리가 떨어져 나갑니다. 아이는 무사히 탈출합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이가 왜 흙투성이가 되어 돌아왔는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만약 그 성냥이 없었다면 아이는 지금 여기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24년이 지난 지금도 시골 마을에서 떠돕니다. 논밭의 허수아비를 보면 눈을 마주치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냥 가. 이것이 그 마을의 전설입니다. 제3부 생방송 중 자살 사건. 아침 방송입니다. 당신은 커피를 마시며 TV를 봅니다. 밝은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아나운서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평범한 아침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화면 뒤에 무언가가 보입니다. 수백만 명의 시청자가 그것을 봅니다. 생방송 중에 돌이킬 수 없는 순간입니다. 사건 1 도카이 지방의 로컬 방송국. 해변에서 생중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자 아나운서가 밝은 표정으로 방송을 진행합니다. 그 뒤에 바다. 그리고 그 순간 카메라 뒤에 움직임이 보입니다. 바다로 들어가는 사람. 옷을 입은 여성입니다. 느린 동작입니다. 마치 결정을 내린 사람의 걸음. 아나운서는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봅니다. 하지만 방송은 멈추지 않습니다. 생방송이기 때문입니다. 아나운서는 그 여성을 향해 외칩니다. 말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다는 점점 그 여성을 집어삼킵니다. 수백만 명의 시청자가 이 모든 것을 봅니다. 그녀가 자살하는 것을. 생방송 중에 돌이킬 수 없는 순간으로. 사건 2 다른 방송국. 다른 날. 날씨 릴레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일본 전국의 날씨를 실시간으로 전하는 코너입니다. 사회자가 웃으며 말합니다. 그러면 규슈의 날씨를 중계받겠습니다. 화면이 전환됩니다. 규슈의 공원. 예쁜 연못이 있는 공원입니다. 여자 아나운서가 보트를 타고 있습니다. 연못의 중앙에서 날씨를 전합니다. 밝은 목소리로 오늘의 날씨를 말합니다. 모든 것이 평범합니다. 그 순간 아나운서의 시선이 움직입니다. 무언가를 보고 있습니다. 카메라맨도 알아챕니다. 아나운서의 표정이 이상합니다. 주의를 줄 필요 없이 카메라가 자동으로 그쪽으로 확대합니다. 연못의 중앙. 물 위에 떠 있는 무언가. 처음엔 명확하지 않습니다. 카메라가 점점 확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보입니다. 시체입니다. 연못에 떠 있는 익사체입니다. 수백만 명의 시청자가 생방송 중에 시체를 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순간입니다. 아나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계속 방송을 할까요? 아니면 화면을 전환할까요? 그 순간의 선택이 그날의 일본 뉴스의 톱 기사가 됩니다. 이 두 사건은 정말 일어난 일까요? 아니면 도시전설일까요? 일본에서는 이 둘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방송이 계속되는 한,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의 마지막 순간이 되는 한, 그것이 사실인지 전설인지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의 기억 속의 공포가 되어버렸습니다. 결론 진짜 공포. 결론 이 세 가지 괴담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모두 명확한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폴리탄 괴담은 그 식당의 정체를 명확히 말하지 않습니다. 허수아비 괴담은 그 허수아비가 정말 움직였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생방송 중 자살 사건은 정말 일어난 일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짜 공포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이 채우는 빈 공간. 그 공간에서 나오는 두려움. 당신은 지금도 당신의 주변을 살피고 있을까요? 숲속의 그 식당이 혹시 여기에도 있을까? 당신의 뒤에 허수아비가 서 있지 않을까? 오늘 본 생방송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보이지 않았을까? 괴담의 진짜 무서움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 당신이 살아있는 한, 당신의 상상력이 살아있는 한, 이 공포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할로윈의 진짜 정체. 미스터리 헌터 할로윈의 진짜 정체. 여러분, 혹시 할로윈이 단순한 사탕 받는 날이라고 생각했나요? 매년 10월 31일 전 세계는 유령, 마녀, 해골 복장으로 거리를 뒤덮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정체는 정말 놀랍습니다. 영상을 시작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2500년 전 유럽의 어둠 속에서 시작된 이 축제는 죽은 자의 영혼을 달래는 의식에서 출발했고 심지어 인신제사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오늘 미스터리 헌터가 할로윈의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즐기는 이 축제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일부 켈트족의 사마인 축제. 기원전 500년경 현재의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북서부 지역에 살던 켈트족. 이들은 현대인들과 완전히 다른 시간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개월을 1년으로 계산했던 그들에게 11월 1일은 새해 첫날이었고 10월 31일은 매우 특별한 날이었죠. 켈트족은 이날을 사마인이라는 축제로 기념했는데 이것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제왕인 샤먼을 섬기는 신성한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켈트족이 믿었던 것은 정말 오싹합니다. 그들은 10월 31일 밤 저승의 문이 열려 죽은 자들의 영혼과 악마들이 이승으로 올라와 자신이 머무를 다른 사람의 몸을 찾아 헤맨다고 생각했어요. 더 무서운 것은 죽은 자의 영혼들이 저승으로 가지 못한 채 방황하면서 가을 수확물에 대해 장난을 치고 저주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생과 사의 경계가 가장 얇아지는 날, 인간이 영의 세계에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날이라는 깊은 신앙의 표현이었던 거죠. 이브 드루이드교와 공포의 의식. 그렇다면 켈트족은 이 무서운 영혼들로부터 자신들을 어떻게 보호했을까요? 여기서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켈트족 사회를 통제했던 드루이드교라는 종교 집단이 있었는데 이들의 행동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검은 옷과 검은 두건을 입은 드루이드파 성직자들은 횃불을 들고 밤마다 마을을 돌아다녔고 강제로 처녀를 공양받아 사람의 모양으로 지은 목조 건물에 가두어두고 사마인에게 제사를 지으면서 불태웠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포의 인신제사였던 거죠. 더 충격적인 것은 만약 누군가가 홀령에게 몸을 점령당했다고 여겨지면 그 사람을 장작 더미에 올려놓고 화형에 처하는 일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악령으로부터 사회 전체를 보호한다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야만적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켈트족은 이것이 악령으로부터 화를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삼부 악령을 피하기 위한 변장의 시작. 그렇다면 일반 켈트족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모두가 인신제사의 제물이 될 수는 없었으니까요. 여기서 현대 할로윈의 기원이 시작됩니다. 켈트족 사람들은 죽은 자의 영혼으로부터 자신을 숨기기 위해 악령처럼 무시무시한 옷차림으로 변장했습니다. 동물의 머리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얼굴을 무섭게 칠하고 때로는 해골이나 도깨비 같은 모습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하면 악령들이 자신을 같은 정령으로 착각하고 지나갈 것이라는 믿음에서 출발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켈트족은 죽은 조상 영혼들을 달래기 위해 집문가에 음식을 놓아두었습니다. 술, 음식, 수확한 곡식 등을 놓아두어 악령들이 이 음식을 먹고 다른 피해를 입히지 않고 저승으로 평안히 가기를 바라며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트릭 오어 트리트릭 오트리트의 원형입니다. 과자를 안 주면 장난을 친다는 오늘날의 장난스러운 문화와는 다르게 원래는 악령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진정한 생존의 의식이었던 겁니다. 사부 로마의 영향과 변화. 시간이 흘러 기원 1세기경 로마 제국이 켈트족의 영토를 지배하게 되면서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로마인들도 켈트족의 사마인 축제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거든요. 다만 로마인들은 켈트족처럼 사람을 불에 태우는 야만적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형을 만들어 불에 태우는 방식으로 의식을 진행했어요. 더 나아가 로마인들은 죽은 사람을 추모하는 자신들의 페랄리아 축제와 과실의 여신 포모나를 기념하는 축제를 사마인과 통합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 혼합의 시작이었던 거죠. 오부 기독교와의 충돌 그리고 흡수. 6세기경 로마 가톨릭 교회가 아일랜드로 전파되면서 더욱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은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수백 년 동안 켈트족 사람들이 지켜온 사마인 축제를 강제로 금지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은 기독교화였습니다. 609년 교황 보니파티우스 4세는 로마의 판테온 신전을 모든 기독교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신전으로 봉헌했고 이를 만성절월 헬로즈 데이이라 선포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교황 그레고리 4세는 840년에 이 만성절을 11월 1일로 옮겨버렸습니다. 정확히 사마인 축제 다음 날이죠.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는 켈트족의 이교도 축제를 자신들의 기독교 축제로 완전히 재탄생시켜버린 겁니다. 10월 31일은 만성절 전야올 헬로즈 이브라는 기독교적 이름을 얻게 되었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할로윈 헬로윈이라는 이름으로 정착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권력이 이교도의 축제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었던 거죠. 겉으로는 순교자들을 기념하지만 속으로는 켈트족의 영혼 숭배 전통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6부잭 오 랜턴의 비극적 전설. 그런데 할로윈을 말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잭 오 랜턴 잭 마이너스 오 마이너스 랜턴이라는 호박 등의 전설이에요. 이 전설의 주인공은 구두쇠 잭이라는 남자였습니다. 한날 밤 술 잘 마시기로 유명한 잭이 악마와 술을 마시게 되죠. 당연히 술값을 내야 할 차례가 되자 잭은 악마를 교활하게 속여 동전으로 변하게 한 뒤 은 십자가와 함께 주머니에 넣어둠으로써 악마가 다시 제 모습을 찾을 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잭의 정교한 속임수는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몇 번을 더 악마를 골탕 먹이면서 심지어 악마에게 자신을 괴롭히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잭이 죽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끔찍한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잭이 천국의 문을 두드렸을 때 하늘나라는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옥으로 갈까? 그것도 안 됐어요. 왜냐하면 잭이 악마에게서 받은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잭은 천국도 지옥도 가지 못한 채
아일랜드의 추운 어둠 속에서 영원히 방황하게 됩니다. 바로 이승과 저승 사이의 회색 영역에서 말이에요. 추위에 지친 잭은 결국 악마에게 간청해서 숯을 받습니다. 그리고 온기를 유지하기 위해 순무의 속을 파내고 그 안에 숯을 넣어 등불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잭 오랜턴의 기원입니다. 즉 할로윈을 상징하는 호박등은 천국도 지옥도 못 간 채 영원히 헤매는 한 영혼의 슬픔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아기에 찬 영혼의 횃불이었던 거네요. 칠부 미국으로의 전파와 상업화, 이 모든 전통이 현대의 할로윈으로 변모하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19세기 아이러니하게도 기근과 빈곤에 시달리던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미국으로 대대적으로 이민을 떠났거든요. 그들은 고향의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 자신들의 문화를 가져갔고 할로윈도 함께 미대륙에 상륙합니다. 처음엔 아일랜드계와 스코틀랜드계 이민자들 사이에서만 기념되던 축제였어요. 하지만 20세기를 거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상업주의가 할로윈을 손에 들고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시켜버린 겁니다. 죽은 자의 영혼을 달래는 의식에서 시작된 할로윈은 어느새 아이들을 위한 산업의 축제가 되어버렸거든요. 이제 할로윈은 사탕회사, 의상 제조업체, 장식품 회사들의 거대한 수익 창출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인들은 연 60조 달러 정도를 할로윈 휴가에 쓸 정도니까요. 2500년의 역사를 가진 이 축제는 이제 단순한 상업 축제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8부 의상의 의미 변화. 흥미로운 것은 의상의 변화입니다. 초기 할로윈 의상은 순전히 기능적이었어요. 악령을 피하기 위해 자신을 악령으로 위장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유령, 마녀, 악마, 해골 같은 공포스럽고 으스스한 복장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의상의 의미가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이제는 피에로, 천사, 동물, 만화 캐릭터, 슈퍼히어로, 심지어 유명인과 역사인물까지 모든 종류의 변장이 할로윈에 등장하게 됩니다. 원래의 영적 의미는 사라지고 이제 할로윈은 단순한 코스프레 경연대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이날을 특별하게 여기고 분장을 하고 무섭고 으스스한 분위기를 찾을까요?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여전히 죽음에 대한 공포와 그 경계를 넘어갈 수 있는 신비로움에 대한 갈증이 남아있는 건 아닐까요? 구부 기독교의 딜레마. 여기서 또 다른 미스터리가 나타납니다. 보수적인 개신교 교파들, 특히 칼뱅주의자, 복음주의자, 침례교 교파에서는 할로윈을 여전히 악마와 악령을 숭배하는 축제라고 비판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할로윈은 원래 켈트족의 비기독교 축제이고 기독교가 이것을 자신의 문화로 포용하려고 했지만 결국 이교도의 문화가 기독교인의 문화와 뒤섞여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우상 숭배 금지에 대해 엄격한 교파들 입장에서는 불경스러운 행사인 셈이죠. 더 흥미로운 것은 10월 31일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이날 종교개혁을 단행했거든요.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의 정문에 붙인 날이 바로 10월 31일인 것입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이날을 종교개혁의 날로 기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교적 축제인 할로윈을 버리는 것에 반대합니다. 즉,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이라는 빛과 이교도 축제라는 어둠이 충돌하는 날인 셈입니다. 반전과 성찰. 결론적으로 우리가 매년 즐기는 할로윈은 정말 복잡한 역사의 산물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시작된 켈트족의 신성한 의식이
로마의 물질 문명과 만나고 기독교의 영적 의도와 섞이고 현대 자본주의의 상업화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한 것이거든요. 2500년의 시간 동안 몇 번이나 정체성이 바뀌었을까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질문이 남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축제에 열광하는 것일까요? 상업화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아마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경계의 신비에 대한 갈증이 있는 건 아닐까요? 죽음이 얼마나 가까운지,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를 느끼고 싶은 욕망 말이에요. 문화의 외형은 바뀌었지만 그 안에 담긴 원초적 감정은 2500년 동안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다음 할로윈을 맞이할 때 단순한 사탕 받는 날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켈트족의 영혼 숭배에서부터 현대의 상업화까지 이 축제가 겪어온 놀라운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쓰고 있는 유령 복장, 당신이 켜고 있는 호박등 위의 촛불, 모두가 2500년의 역사를 담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할로윈의 진짜 정체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문화와 전통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미스터리 헌터는 계속해서 이런 숨겨진 진실들을 파헤쳐 나갈 겁니다. 궁금하신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미스터리 헌터를 계속 탐사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택경찰의 7년 미해결 사건 해결기. 2004년 2월 25일 새벽 시간 마산항 건물의 8층 계단. 한 남자가 쓰러져 있습니다. 머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고 신체 여러 곳에 찰과상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문태린, 당시 48세였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그는 강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습격, 2명의 범인, 극도의 폭력, 그렇게 한 명의 사업가가 계단 위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파트 1 현장 검증, 끔찍한 증거. 경찰이 도착했을 때 현장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계단 위에는 피가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혈흔이 튀어 있었고 바닥에도 검은 핏자국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피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옆 벽면. 그곳은 깨끗했습니다. 왜? 그 자리에 또 다른 범인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범인은 피를 피하기 위해 그곳에 서 있었던 겁니다. 동시에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왼팔 사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깨끗했습니다. 2명이다. 범인은 2명이다. 경찰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파트 2 혈흔 족적이 말해주는 것. 계단을 따라 내려가며 혈흔을 추적하는 경찰. 발자국 모양이 2가지였습니다. 하나, 등산화. 다른 하나, 젊은 층이 즐겨 신는 운동화 브랜드. 2 범인이 계단을 내려가며 남긴 발자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운동화 발자국을 따라가 보니 혈흔들이 뚝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칼을 든 사람이 손에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추론했습니다. 공격 중에 칼에 베인 손에서 떨어진 피였던 겁니다. 이건 나중에 범인 확인의 결정적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파트 3 목격자의 증언. 현장 바로 아래층에 사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11시쯤 그녀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쿵, 쿵. 위층에서 들려오는 둔탁한 소리. 뭐지? 호기심을 느낀 그녀는 현관 도어의 렌즈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검은색 린넨 티셔츠를 입은 20대 젊은이, 야구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또 다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두 남자는 계단에 앉아서 무언가를 검은색 봉지에 넣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느낌은 정확했습니다. 파트 사용이자 추적의 막다른 골목. 경찰은 현장의 혈흔을 수집했습니다. DNA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피해자의 DNA,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DNA. 하지만 그 DNA는 데이터베이스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800명 이상의 구강세포를 채취했습니다. 800명입니다. 피해자의 직장 사람들, 친구들, 심지어 조직 폭력배들까지. 원한을 품은 모든 사람들. 범인이 여기 있을 거야. 하지만 아무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7년이 흘렀습니다. 경찰은 포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영원히 풀리지 않을 미스터리가 될 것 같았습니다. 파트 5 회식장, 한마디의 기적. 2011년 어느 날, 평택 경찰서 회식장. 경찰들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편한 분위기 속에서 한 직원이 무심코 뱉어낸 말. 근데 누군가를 죽인 놈이 있대요? 술 마시던 팀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지인이 말했는데 평택에 사는 30대 남자가 어디 산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자랑하더래요. 산? 팀장은 생각했습니다. 산. 그 순간입니다. 팀장의 머리에 전구가 켜졌습니다. 마산. 혹시 산이 지명 아닐까? 마산이야. 평택의 경찰관이 마산의 7년 전 사건을 연결한 겁니다. 이것은 수사의 역사를 바꿀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파트 6 용의자 임수범 첫 만남. 평택의 어느 주택가. 경찰은 임수범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덤프트럭 운전사, 재혼한 남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 사람. 범죄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임수범 씨인가요? 네. 경찰은 그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의 손을 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손가락의 세 번째 마디, 베인 자국이 있었습니다. 선명한 흉터였습니다. 저 손을 보여주시겠어요? 임수범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언제 베셨어요? 모르겠는데요. 경찰은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다. 7년 전 현장에서 떨어진 혈흔, 칼에 베인 손가락,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파트 7 수상한 가족관계 파헤치기. 하지만 임수범의 진술을 듣는 경찰은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왜 문태린을 죽였습니까? 제가? 네, 당신이. 임수범은 처음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DNA 증거가 제시되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입니다. 경찰은 귀를 쫑긋이 세웠습니다. 아버지? 네, 아버지가 계속 문태린을 죽여야 한다고 했어요. 뭐라고? 몇 개월 동안 계속 말했어요. 우리가 사람을 없애면 5천만 원이면 될 거 아니냐고. 경찰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아버지 그러시면 안 돼요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계속 하셨어요. 억울해서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아버지, 내가 도와드릴게요라고 했어요. 파트 8 아버지의 복수심, 비극의 시작. 임수범의 아버지, 이미룡. 30년간 콘크리트 혼화재 납품업을 해온 사업가였습니다. 그리고 문태린과의 관계는 이미룡이 있었기에 문태린의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말뚝을 박는 기초 공사 단계에서 콘크리트 말뚝 제조 공장을 차려봐. 지금 건설이 붐이니까 대박이 날 거야.
문태리는 그 조언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4개월, 불과 4개월 만에 30억 원에 가까운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문태리는 이미룡을 사업에서 쫓아냈습니다. 이사직을 제거했고 월급 500만 원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도박장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를 사귀며 방탕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미룡은 서서히 변했습니다. 분노가 쌓였습니다. 극도의 분노, 복수심,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인 그 감정은 한 명의 사업가를 죽이기 위한 계획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놈을 죽이자. 그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파트 9 사건 당일의 악몽. 2004년 그날 문태린이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 순간 이미룡이 공격했습니다. 손도끼를 들고. 하지만 예상과 달랐습니다. 문태린의 체격이 이미룡보다 컸던 겁니다.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미룡이 밀렸습니다. 아버지. 임수범은 본능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찔렀습니다. 정신없이. 동시에 이미룡은 손도끼를 휘두렸습니다. 문태린의 머리를 향해. 타닥, 타닥. 무서운 소리가 계단에 울렸습니다. 그 이후의 장면은 임수범에게 악몽이 되었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악몽은 계속되었습니다. 파트 10. 7년의 악몽, 한마디의 고백. 7년이 지났습니다. 임수범은 계속 당구장을 다니고 낚시를 가고 아버지를 만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내면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악몽.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문태린의 피, 손도끼의 음향, 혈흔,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손에 묻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어느 날 임수범이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어. 뭐? 내가 사람을 죽였어. 누군가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신고, 그 한마디, 이것이 7년 동안 미궁 속에 있던 사건을 푸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파트 11 DNA 확인, 범인 확정. 경찰은 임수범의 집 앞에서 잠복했습니다. 나오는 쓰레기를 수집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콧물을 푼 휴지, 담배꽁초, DNA를 추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확보했습니다. 국과수에 의뢰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임수범의 DNA, 7년 전 현장에서 발견된 DNA, 일치했습니다. 100% 일치. 범인은 임수범이다. 하지만 경찰은 또 다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연결고리. 아버지 이미룡. 그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자연사로. 집에서 혼자. 7년의 시간 동안 아버지는 그 죄책감과 함께 살다가 죽었던 겁니다. 아들만 남았습니다. 살인자로서의 죄책감과 함께. 파트 12 또 다른 미스터리.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11년 전 경찰이 처음 이 사건을 수사했을 때 이미룡은 유력한 용의자였습니다. 문태린과 격렬하게 싸운 기록이 있었거든요. 사장실 밖으로 고성이 나올 정도로 직원들이 증언했습니다. 네, 두 사람이 크게 싸웠어요. 경찰은 이미룡의 DNA를 검사했습니다. 하지만 불일치였습니다. 범인은 다른 사람이다. 경찰은 이미룡을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아들 임수범. 당시 임수범은 조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미 범인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렀고 11년 뒤에야 비로소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아는 유일한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파트 13 판결과 그 이후 임수범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고했지만 재판부는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0년형이 부당하지 않다. 하지만 수사관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저는 오히려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극도의 분노, 아들의 약한 의지, 경제적 욕망, 복수심, 모든 것이 섞여서 한 명의 사업가를 죽인 비극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비극 속에서 아들은 7년간 악몽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죄책감 속에서 3년을 더 살다가 죽었습니다. 누가 진짜 피해자인가? 그 질문은 영원히 남겨졌습니다. 파트 14 경찰의 끈질긴 집요함. 평택경찰서 강력 6팀. 이들은 최근 전국 검거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팀장이 말했습니다. 끈질김입니다. 사건을 접했을 때 반드시 해결한다는 마음. 회식장의 한마디를 놓치지 않는 집중력. 한 번의 실마리를 포기하지 않는 끈기. 직역 보낼 사람은 반드시 보낸다는 신념. 그렇게 7년 된 벽이 무너졌습니다. 무의미해 보였던 800명의 DNA 채취가 수십 년 뒤에 범인을 잡았습니다. 회식장의 무심한 한마디가 미해결 사건을 풀어냈습니다. 경찰의 끈질긴 집요함이 정의를 이루어냈습니다. 끈질김이 정의를 만든다. 이것이 평택경찰서 강력 6팀의 신조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수심이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지, 한 번의 결정이 어떻게 모든 인생을 파괴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혹시 우리 주변에도 이런 비극들이 있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벌어지고 있지 않을까요? 미해결 사건이 어떻게 풀리는지 보셨나요?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우리를 더 좋은 콘텐츠로 나아가게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테리 헌터입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집 현관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습니다. 보낸 사람은 없습니다. 상자를 여는 순간 하얀 토끼 인형이 당신을 응시합니다. 그리고 메모 한 장. 7일. 오늘은 한국 공포 소설 저주토끼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토끼를 받으면 선택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죽일 것인가, 내가 죽을 것인가. 일부 저주의 메커니즘. 이 소설의 독특한 점은 저주의 규칙입니다. 규칙 1. 토끼를 받으면 7일 안에 다른 사람에게 보내야 합니다. 규칙 2. 버릴 수 없습니다. 버려도 다음날 아침 당신의 침대 옆에 놓여 있습니다. 규칙 3. 파괴할 수 없습니다. 불태워도 찢어도 물에 던져도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시도하면 주변 사람이 죽습니다. 규칙 4.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으니까요. 규칙 5. 토끼를 넘긴다는 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알면서도 보내야 합니다. 여기서 이 소설의 진짜 공포가 시작됩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보낼까요? 하지만 그 사람도 누군가의 가족이고 친구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에게 보낼까요? 그건 살인입니다. 의도된 살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을까요? 그럼 당신이 죽습니다. 이게 저주토끼가 주는 진짜 질문입니다. 당신은 살기 위해 남을 죽일 수 있습니까? 2부 저주가 만드는 인간 군상. 이 소설은 여러 사람의 시점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각자 다른 선택을 합니다. 20대 여대생 도덕적 딜레마. 그녀는 토끼를 받고 5일 동안 고민합니다. 보낼 수 없다고, 남을 죽일 수 없다고. 6일째, 그녀의 남동생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의식불명이 됩니다. 그제야 깨닫습니다. 토끼를 보내지 않으면 가족이 대신 죽는다는 것을. 그녀는 결국 자신을 성추행했던 교수에게 보냅니다. 정당화하면서 40대 회사원 계산적 선택. 그는 다릅니다. 토끼를 받자마자 인터넷을 뒤집니다. 누가 죽어도 사회에 손해가 적은 사람이 누구지? 출소한 성범죄자 명단을 찾습니다. 그중 한 명에게 토끼를 보냅니다. 그는 자신이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정화했다고. 하지만 그날 밤부터 악몽이 시작됩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꿈에 나타납니다. 고등학생 충동적 선택. 그는 생각 없이 보냅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일진에게. 그런데 3일 후 그 일진이 트럭에 치여 죽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는 봅니다. 울부짖는 그 일진의 어머니를. 그때 깨닫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60대 노인 거부. 그는 토끼를 보내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았어. 젊은 사람을 죽일 순 없지. 7일째 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다음 날 그의 손자가 발견합니다. 할아버지가 토끼를 안고 죽어 있는 걸. 3부 저주의 진짜 정체. 중반부 주인공들은 토끼의 근원을 추적합니다. 그리고 발견한 진실은 충격적입니다. 토끼를 만든 여자는 원래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힘들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임신했을 때 남자는 도망갔고, 가족은 외면했고, 친구들은 수군댔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자기밖에 모른다고. 그래서 저주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저주. 너희도 선택해봐. 내가 죽을 것인가, 남을 죽일 것인가. 저주의 목적은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을 증명하는 것. 그리고 지난 20년간 토끼를 받은 모든 사람이 증명했습니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다른 사람에게 토끼를 넘겼습니다. 살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이유는 달라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누군가를 죽인 겁니다. 사부 이 소설만의 독특한 공포. 다른 공포 소설과 차별화되는 포인트들. 심리적 카운트다운.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생각합니다. 오늘로 5일째, 4일째. 시간이 흐를수록 압박감이 커집니다.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일상 속 침투. 귀신이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일상이 무너집니다. 택배 올 때마다 심장이 뜁니다. 토끼 보고 있으면 식욕이 사라집니다. 잠들 수 없습니다. 잠들면 영원히 못 깰 것 같아서. 도덕적 붕괴. 처음엔 모두 절대 안 보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5일째가 되면 핑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어차피 모르는 사람이니까. 우리 안에 이기심이 드러나는 순간, 그게 가장 무섭습니다. 연쇄 책임. 당신이 토끼를 보낸 사람도 또 다른 사람에게 보냅니다. 그 사람도 그 다음 사람도. 결국 당신은 수십 명의 죽음에 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오부 반전과 결말의 충격. 스포는 안 하겠지만 힌트만 드리자면, 주인공이 토끼의 근원을 찾아갑니다. 저주를 풀 방법을 찾기 위해. 그런데 그곳에서 발견한 건 자신과 연결된 과거였습니다. 20년 전 그 여자를 죽음으로 몰아간 사람들 중에 주인공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주는 처음부터 복수였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주인공 앞에 다시 택배가 도착합니다. 상자를 엽니다. 안에는 저주토끼. 이건 단순한 공포 소설이 아닙니다. 당신은 과연 선한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잔인한 실험입니다. 책 구매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읽고 나면 택배 받는 게 두려워질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될 겁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선택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줄 겁니다. 미스터리 헌터였습니다. 오늘 밤 택배함 확인하셨나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28살의 그녀는 그날도 평범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하고 부모님께 인사를 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여러분께서 구독하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회사 다녀올게요. 그것이 그녀가 그날 아침 한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평범한 아침, 평범한 인사. 그것이 가족을 보는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그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무려 15년 동안. 하지만 이것은 실종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명의 여성이 악에서 벗어나기 위해 단행한 절박한 탈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탈출의 원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악몽을 능가했습니다. 첫 번째 신호. 그녀의 방에는 옷이 없었습니다. 화장품도 없었습니다. 생활용품들도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방에 살지 않았던 사람인 것처럼. 부모님이 딸의 방을 들어서며 처음 발견한 것은 이 공허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계획적이었다는 것을. 이것은 어제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정확하게 짜여진 탈출 작전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딸은 왜 이렇게까지 신중하게, 치밀하게 도망을 쳐야 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했습니다. 12살의 그녀가 있던 방으로. 그곳에서 모든 악몽은 시작되었습니다. 악몽의 시작. 초등학교 6학년. 겨우 12살의 나이였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그 순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갑자기 끝나고 말입니다. 그날의 아버지는 화났습니다. 어머니가 바람을 피웠다며 분노에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막무가내로 때렸습니다. 12살 딸은 거실에서 벌어지는 일을 봐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맞는 모습을, 어머니의 비명을, 아버지의 광기를. 아이의 뇌는 그 장면을 완전히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버지의 시선이 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공포에 질린 딸을 향해 아버지는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15년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단지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15년간 매주 반복될 악행의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아이가 견뎌내기엔 절대 불가능한 너무나 끔찍한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침묵의 미스터리. 15년. 그 긴 세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왜 피해자는 15년을 침묵했는가? 왜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는가? 왜 학교 선생님들은 이상한 신호를 받지 못했는가? 학교 상담실은 왜 아무도 찾지 않았는가? 이 질문들의 심리학이 답했습니다. 아동성학대 생존 증후군이라는 진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공포 앞에 직면했을 때 인간의 뇌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메커니즘을 작동시켰습니다.
정신이 그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으로 작동하는 방어 메커니즘처럼 말입니다. 과학은 이를 해리 현상이라고 불렀습니다. 피해자는 잠을 자는 것처럼 그 끔찍한 순간을 견뎌냈습니다. 의식은 있지만 마음은 없었습니다. 육체는 거기 있지만 정신은 다른 곳으로 도피했습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인간의 뇌가 선택한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만약 아이가 정신을 잃지 않았다면, 그 공포를 완전히 인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신이 붕괴되었을 것입니다. 심장이 멈추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뇌는 스위치를 껐습니다. 마치 컴퓨터가 과부하 상태에서 자동으로 시스템을 차단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머니의 비극. 그렇다면 어머니는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같은 집에 사는 어머니는 왜 자신의 딸을 보호하지 못했을까요? 이것은 도덕적인 질문이 아니라 심리학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남편의 폭력 피해자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일관된 폭력과 학대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전체가 만성적인 공포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머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가 무언가를 말하려 할 때마다 말을 더듬었습니다. 문장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이것이 어머니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신경학적으로 설명하면 너무도 공포스러운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면 뇌의 언어 중추, 즉 브로카 영역의 활성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극도의 공포는 말의 능력을 빼앗아갔습니다. 때론 거실에서 벌어지는 일을 목격했습니다. 딸이 당하는 일을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부르면 어머니는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열고 딸에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찾는다. 나와라. 딸이 두려움으로 눈을 감고 있는데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비극이었습니다. 자신도 피해자였으면서 동시에 가해자의 공범이 되어가는 것. 자신을 보호하는 대신 딸을 바쳐야 하는 상황. 어머니는 이 깊은 죄책감 속에서 더욱 언어를 잃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너 때문이다. 내가 바람을 피웠으니까 내가 이런 거다. 딸과의 관계도 너 때문이다. 이 끔찍한 논리로 남편은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끔찍한 것은 딸도 이 논리를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버지를 화나게 했으니까 내가 당하는 것도 당연한 것 아닐까? 가해자는 항상 그런 식으로 작동했습니다. 피해자를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죄책감의 늪 속으로 말입니다. 결혼을 꿈꾼다는 것. 그러던 어느 날 28살이 된 그녀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남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 그것뿐이었습니다. 새해 첫날 아침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온 한마디. 저 지금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집안은 폭발했습니다. 아버지는 즉시 분노했습니다. 딸의 팔을 잡아 방으로 끌고 가 발로 찼습니다. 가구에 내팽개쳤습니다. 마구잡이로 폭행을 시작했습니다. 왜 나한테 속였냐? 어디서 남자를 만나는 거야? 몇 번 만났어? 그 남자 어디 사는데? 어떻게 된 일이야? 폭력은 일주일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학대와 폭행의 반복, 그리고 감시. 아버지는 딸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잠을 잘 때도 항상 곁에 있었습니다. 딸이 탈출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일주일은 28살 여성에게 길기만 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일주일. 생각해보면
그동안 15년을 견뎠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끝이 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바깥 세상으로의 연결고리를 모두 끊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결정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남동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절규했습니다. 도와줘. 제발. 남동생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누나가 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즉시 구조를 요청한다고. 경찰 신고 후 몇 시간 만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비로소 폭력은 멈추었습니다. 그것이 15년 악몽의 공식적인 끝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소식. 하지만 경찰이 전한 소식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딸이 이미 서울로 나와 있었다는 것. 그리고 변호사와 함께라는 것. 부모님은 황당해했습니다. 딸은 경찰 신고 이전에 이미 집을 나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가 딸을 그렇게 엄격하게 감시하는데 말입니다. 남동생이 보낸 메시지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누나 옆에서 지켜주다가 누나랑 같이 갈 거예요. 이 메시지는 형제 간의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절규였습니다. 구조 신호였습니다. 이 메시지가 부모님에게 전달되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자식들이 탈출했다는 것을, 더 이상 이 집을 견딜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탈출 작전, 정보기관 특수작전을 일컬어 7작전이라고 부릅니다. 딸의 탈출도 그 정도 수준의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딸의 모든 행동을 감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출근 시간은 정확히 몇 시인가? 회사에서 퇴근하는 시간은 언제인가? 귀가 시간은 정확히 언제인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매일매일 말입니다. 만약 1분이라도 편차가 나면 전화를 했습니다. 어디 있냐고, 뭐 하는 거냐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작고 치밀했습니다. 캐리어 하나. 그것을 집 밖에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출근길에 조금씩, 한 번에 한두 개씩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옷 한두 장, 필수 물품 몇 개, 아버지가 의심할 수 없을 정도의 양. 정확히 일주일에 걸쳐 이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했습니다. 기본적인 것들은 다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 회사에 갔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숨겨두었던 캐리어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서울. 그곳에는 이미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동생이 미리 연락해 두었던 변호사가. 버스가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그녀의 심장은 진정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쫓아올까봐. 버스가 멈췄을 때마다 창밖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광기의 추격. 아버지는 미쳤습니다. 아니, 이것은 광기였습니다. 경찰로부터 접촉이 있은 후 아버지의 행동은 더욱 광분했습니다. 동네를 모두 뒤졌습니다. 산, 골목, 그 모든 곳을. 딸의 직장 건물을 찾아갔습니다. 딸의 동료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딸 봤어? 어디 나갔어? 남동생이 살던 지역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이웃에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 봤어? 내 딸인데. 차량 블랙박스에는 당시 상황이 모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 녹음에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여자라는 게 뭐 하는 짓이냐? 28년을 내가 키웠는데 이 모양이냐? 너는 왜 여자 마음은 모른다고 하더라만. 진짜 모르겠네. 그리고 더 끔찍한 말들이 녹음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하고 지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사이가 아니다. 나는 이제 내 아빠가 아니잖아. 내가 날 속였다. 다른 것도 아니고 남자 문제로 날 이렇게 속였다는 게 나는 참 여자 마음은 모른다고 하더라만 진짜 모르겠네. 이 말 속에는 소름 끼치는 의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더 깊은 어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할 순간이 왔습니다. 그 아버지는 자신을 딸의 아빠 겸 애인이라고 칭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딸에게 자주 말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연인 사이다. 너는 내 여자다. 너 내 마누라잖아. 이런 끔찍한 말들을. 이것은 더 이상 가족폭력의 범주를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광기이자 악의의 극치였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후 자취를 시작했을 때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딸은 자취방에 들어가는 순간 아버지에게 보고 전화를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전화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보고 싶다. 사진 보내. 그래서 딸은 사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사진들을. 딸의 가장 아픈 부분을 자극하는 말들 속에서 진실의 무게. 서울 해바라기 센터. 이곳은 정부가 운영하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센터였습니다. 의료 지원, 심리 상담, 그리고 법적 조언까지 모든 것을 제공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20시간에 걸쳐 진술했습니다. 며칠에 걸쳐 세부적으로, 객관적으로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부터 시작된 악몽을 끄집어내야 했습니다. 12살부터 20살까지 15년의 세월, 정확히 15년 동안 매주 한 번 이상 반복된 폭력을 우리는 숫자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15년 52주 780주, 780주 1회 이상 최소 780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3,000회 이상의 피해 사건, 15년 동안 평균 주 3회 이상의 학대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15살, 겨우 15살의 나이에 그녀는 임신했습니다.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몸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축복의 임신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면 더욱 심하게 구타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15살에 처음, 그리고 그 이후 3번을 더 받았습니다. 총 4번. 15살에서 20살까지 가장 피어나야 할 시간에 그녀의 몸은 감금되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을 통째로 악몽 속에서 보냈습니다. 친구들은 연애하고 꿈을 꾸고 미래를 준비할 때 그녀는 아버지의 손에서 벗어날 날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벗어날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학에 진학해도, 직장을 다니기 시작해도 오직 30 가까이 되어서야 그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학적 증거, DNA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의학적 증거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아버지도 결국 성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이 나를 애인처럼 생각했다. 서로 좋아서 한 행동이었다. 좋아서 한 건데 뭐가 문제냐?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무엇과 마주하고 있는지 명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의 합리적인 말이 필요 없는 정도의 악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덕성을 완전히 상실한 존재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좋아서라는 표현, 이것은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최후의 시도였습니다. 15살 아이가 30대 아버지를 좋아해서 성관계를 갖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것은 명백한 거짓이자 더욱 큰 악이었습니다. 법의 심판, 비로소 법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국민도 움직였습니다.
25만 명의 사람들이 청원에 서명했습니다. 이 악의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 이 광기를 멈춰달라. 국민 청원이 모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주목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1심 판결. 법원에 모인 사람들은 긴장했습니다. 판사는 판결을 읽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그리고 추가로 아동대상 시설 취업 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 판결은 예상보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더 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달랐습니다. 가해자의 변호사가 항소했습니다. 상급심은 판결을 재검토했습니다. 그리고 20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왜였을까요? 민사소송 과정에서 아버지의 재산 전부가 피해자에게 넘겨지기로 합의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법은 물질로 보상하되 실형은 줄인다는 논리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20년이면 딸이 43살이 됩니다. 아버지는 70대에 출소합니다. 그 긴 시간이 충분한 처벌일까요? 15년을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과연 공정한 판결일까요? 옥중 편지, 감옥에서 온 편지. 그 편지에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죄명이 좋지 않아서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있다. 너무 비참하게 살아간다. 너무 힘들다. 고통의 호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도 우린 가족이지 않냐?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제발. 그 순간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아버지, 어머니. 이 두 글자가 얼마나 아름답고 따뜻한 단어인지 우리 모두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를 오염시킨 자들이 있었습니다. 가족의 정의를 훼손한 자들, 신성하고 소중한 관계를 악의로 왜곡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족의 이름으로 행한 악은 가족이라는 단어로 덮을 수 없었습니다. 용서는 무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용서는 피해자가 선택하는 것이지 가해자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같은 끔찍한 악을 벌금이나 물질적 보상으로 상쇄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위험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첫째, 이 악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까맣게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가해자는 항상 시간의 흐름 속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둘째, 해바라기 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전국 곳곳에 상담도 있었고 의료 지원도 있었고 수사 지원도 있었습니다. 전화번호는 1577-1391.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희망의 숫자였습니다. 어둠 속의 사람들을 밝혀낼 수 있는 숫자였습니다. 셋째, 침묵을 깨야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어둠 속에서 울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공포 속에서 또 하루를 견디고 있을 것입니다. 그 울음이 들릴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들릴 때 우리는 함께여야 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야 했습니다. 용기의 의미, 그 걸음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이 이야기가 증명했습니다. 15년을 견딘 누군가가 딱 한 번 용기를 냈을 때 세상이 움직였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센터가 나타났습니다. 법이 심판했습니다. 국민이 응원했습니다. 모든 것이 한 사람의 결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가 만약 침묵을 지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지금도 그 악몽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정했습니다. 남동생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와줘. 단 2글자.
그 두 글자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정한 주인공은 그 여성입니다. 15년을 견딘 그녀입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빛을 찾으려 한 그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빛에 손을 뻗은 그녀입니다. 그 용기가 만들어낸 변화가 다른 누군가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용기의 물결이 계속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절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의 편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침묵을 깨세요. 어둠에서 나오세요. 그것이 가장 큰 용기입니다. 그것이 가장 강한 힘입니다.